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보의 단면 부분과 그 다음에 압축제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춤 개념. 이 보가 있을 때 이 보의 춤. 유효춤과 보의 춤의 개념에 대해서 보통 이걸 보의 춤이라고 칭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보의 춤. 이것은 춤, 높이를 춤이라고 합니다. 높이. 그래서 이 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유효춤. 는 보통, 유효춤이라는 것은, 철근이 있을 때, 철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유효춤으로 보죠. 요거 중심센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유효춤이고요. 요 개념이 유효춤이고요. 유효춤. 그래서 이 춤과 유효춤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죠. 보통 한 5c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춤은 간 사이에 이 춤은 이 높이죠. 높이는 간 사이에 보통 10분의 1에서 간 사이 경간 스판에 보통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효춤은 보통 12분의 1 정도 형태로 많이 되고 있죠. 최대치가 여기 12분의 1, 15분의 1. 그래서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비는 보의 폭 개념이 되겠죠. 보의 폭, 이 나비 개념. 이것은 보통 그래서 이 춤에 이 춤에 일반적으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2. 그래서 보통 30에서 35cm 정도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보의 단면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흔치 개념은 기본적으로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이 보가 접속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가 커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것을 흔치라고 칭하는데, 이 흔치 부분에서는 흔치 춤은 보춤의 이 보춤의 3분의 1 정도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흔치 춤은 보춤의 3분의 1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고, 사실 이런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 정대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흔치죠. 흔치 부분이 될 겁니다. 전단력 보강도 되고 힘 모멘트, 힘 내력 보강해서 단부를 보통 삼각형 형태로 해주죠. 흔치는 이런 흔치가 있고 수평 흔치 두 가지 이렇게 수직과 수평 흔치. 그럼 청고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옆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근은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의 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멘트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 모멘트가 연속되든 구속되든 일반적인 모멘트도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양은 항상 일정하게 넣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가 있을 때 그러면 이 4분의 1을 기준 잡아서 이 변곡점을 기준 잡아서 이 단부 쪽은 상부고 답을 잡아서 그래서 이 양단부 쪽하고 센터 중앙부는 모멘트가 아래에 생기니까 하부에다 많이 넣어주고 단부 쪽은 상부에 철근양을 많이 배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철근양은 그래서 이 주근양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볼을 봤을 때 이렇게 철근이 가게 되면 철근이
자, 이 상부, 이제 축방향 철근이, 자, 메인바가 주철근이, 자,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자, 늑근이, 자, 이렇게 스트랩바가 이렇게 배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부에 이렇게 감아주는 철근을 감싸기 위한 철근이 이렇게 이 늑근이 이렇게 스트랩바가 보일 경우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것은 주철근이고 축방향 철근 주철근이 현재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스트랩이죠. 스트랩, 늑근. 90도 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의 이제 단부에서는 상부에 가다가 이제 하부에서 이제 중앙센터에서는 하부로 이렇게 굽혀서 내려오는 굽힘철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굽힘철근. 그래서 여기 이제 늑근 이제 간략히 이제 표현을 해드린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자 배근이 되어 있고요. 센터는 이제 이 늑근 간격을 조금 멀리 해도 되죠. 전단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주철근, 이것을 이제 빨간 선으로 그린 것이 굽힌자 철근 되죠. 벤트바의 개념이 되고, 이거는 주철근은 주철근인데, 굽힌 우리가 축방향 철근, 이 주철근이, 자, 수평으로 가는 이 축방향 철근이죠. 축방향 철근, 이 죽은 메인바가 되는데, 이거는 굽힌 축방향 철근이죠. 굽힌 축방향 철근.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절곡근이라고 하죠. 절곡근. 그래서 벤트바 이렇게 칭합니다. 굽힌철근에 굽힘철근 이렇게 칭합니다. 굽힌철근. 그래서 이걸 절곡근 또는 굽힘철근 이렇게 벤트바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철근 개념이 있는데, 그럼 보통 이 주근 쪽, 축방향 철근 쪽 가는 이 주철근 형태는 보통 요 굽힘철근이 사용되는 것은 주근의 이런 수량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 단부에는 상부의 철근량을 많이 넣어주고, 중앙부에는 하부의 철근량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근량을 조절해 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 보강 개념상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볼 때 힘 모멘트에 의해서 이 모멘트도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면 축방향 철근 주근량이 배근되고요. 자, 이 늑근 스트랩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근되죠. 전단력도에 의해서 배근되는 건데 전단력에서 이제 배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굽힘철근과 관련돼서는 요 각도 세타 각도는 한 보통 30도 이상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략 30도에서 45도 사이로 하고 있는데 한 3, 40도 사이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도는 한 30에서 45 되고 이제 이 늑근은 일반적으로 감을 때 45도 이상으로만 감아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90도 형태로 감기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근을 간략히 이해해 두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굽힘철근이 나오는데 이 굽힘철근의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전단력 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자, 이 단부에는 사실 자, 이 모멘트도 생기지만 전단력도 생길 수밖에 없죠. 전단력 그림은 뭐 이런 형태죠. 여러분들이 많이 역학 배웠으니까. 자, 이런 형태입니다. 전단력도는. 그래서 이제 전단력도를 나타내면 자, 보통 중앙센터가 최소고 단부가 커지죠. 그러면 이 단부의 경우는 자, 힘 모멘트도 발생하고 이 전단력도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분의 4분의 1 지점에서 45도 방향으로 크랙이 발생합니다. 수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크랙 방향이 이렇게 가요. 4인장 균열, 전단 균열이 이런 형상으로 45도 방향으로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보강철근, 이것이 구핌철근이 이렇게 가다가 중앙부로 이렇게 내려와 주니까 여기 된, 보강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전단력 보강.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서 전단력 보강도 유효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느끈하고 스트럽하고 병용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있고, 자체만 쓰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형상이 있다. 그래서 병용해서 쓰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이 각도는 30에서 45도 정도로 굽힌다 했죠. 요 사이로 많이 우리가 굽히게 됩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끈 스트럽은 일반적으로 전당육대에서 배건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느끈은 단부 쪽의 간격이 촘촘합니다. 센터 중앙부는 간격을 조금 넓게 들어갑니다. 중앙부가 전단력이 적고요. 그리고 단부로 갈수록 전단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사인장력이 이제 균열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비슷하죠? 균열이 생기면, 사인장이 생기면 여기 균열 생기는데, 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느끈을 우리가 스트럽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근 상호 간격 유지, 이 주근의 상호 간격 유지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지 이 느끈이 있어야지 이제 철근 조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이스를 갖다 이 느끈에 대니까 이제 피복 두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 느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의 균열은 지지면에서 유효점 D만큼 떨어진 곳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전단 파괴해서 이렇게 균열이 생깁니다. 요거만큼 떨어져서 유효점 D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에서 균열이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스테스 무제는 2분의 D가 되고 발생 위치가 약간 틀려집니다. 프리스테스는 우리가 미리 응력을 가해준 무제가 됐다니까 고강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프리스테스 무제는 이 단부 쪽으로 좀 당겨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2분의 D가 되고 유효점 D에 보통 일반 부재의 경우는 보통 유효점 D만큼 떨어진 데서 45도 방향으로 크랙이 보통 발생이 됩니다. 보의 균열은 이것을 보통 사인장 균열 또는 전당 균열 이렇게 칭합니다. 간략히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일반 부재하고 프리스테스 부재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프리스테스는 2분의 D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재는 일반 유효점 D의 개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형 단면보에 대해서, T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형보. 자, T형보라는 개념은 다른 거 아니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T형보. 지금 현재, 자,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놓여지고요. 기둥이 있고, 좀 보는 그냥 선으로 나타냅시다.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판 간격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 이게 6m고, 현재 여기에서 여기 길이는 10m라고 할까요? 10m. 이렇게 했을 때, 슬래브, 좀 크네요, 슬래브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단면을 잘랐다 가정하면, 여기는, 슬래브가 연속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반티형 보가 되지만, 여기 보, 이게, 치안이라 표현할까요? 큰 보를 가다 약자, 지를 써죠? 작은 보는 보통, 빔의 약자 B를 쓰고, 그럼 치안이 있었다. 그럼 이렇게 보를 자르게 되면, 이런 형태가, 자, 이거죠. 어느 정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 보가 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밑에서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슬래브가 옆에 연속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느 범위까지는 사실적으로 이런 T형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가 실제는 여기 보지만 일정 응력은 이 슬래브도 어느 정도 받아주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T형보라고 칭하죠. T형보, T형 단면보, T형보 이렇게 칭합니다. 그럼 T형보를 우리가 이제 유효폭, 이 프렌지, 요 폭을 얼마까지 봐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대칭 T형보하고 비대칭 T형보 나오죠. 그럼 반 T형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지환의 경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대칭이죠. 양쪽이 대칭 똑같다. 그러면 똑같을 때하고 이 틀리게 되니까 그래서 양쪽이 슬래브 조건이 갖고 뭐 메다도 동일하죠. 그러면 이런 T형보의 계산에서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 풀면서 요 치수를 한번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바닥판 슬래브가 있을 때 자 이 슬래브 이제 두께가 슬래브 이 두께를 뭐 예를 들어서 10cm, 100mm 주어질까요? 100mm라고 가정합시다. 슬래브 두께 100mm고, 자, 이 보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보폭을 500mm라 가정할까요? 500mm로 우리가 줍시다. 500mm. 보폭을 500mm라 50cm, 500mm다. 50cm로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T형보, 자, 어디까지 보고 주겠나요? 그래서 이 대칭 T형보에 대해서 이 지환에 대해서 지환은 지금 현재 양쪽의 대칭이죠. 대칭 이 T형보에 대해서 자 간략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슬래브 두께에 자 이중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슬래브 두께, 자, 이 슬래브 두께를 기준 잡았을 때는 슬래브 두께의 16배에다가 보의 폭을 해주면 되죠. 슬래브 두께. 이 슬래브 두께의 16배에다가 플러스 바로 보의 폭한 개념의, 자, 개념이, 자, 바로 1번 되고, 그 다음에 스판의 4분의 1. 자, 이 스판 간사이죠. 간사이 스판의 4분의 1 한 값하고 그 다음에 양쪽 슬래브의 중심거리 양쪽 이 슬래브의 우리가 중심거리입니다. 중심거리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산해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요거 중에 작은 값으로 우리가 자 T형보를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 실제로 풀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6. 자 그러면 슬래브 두께의 16배에다가 보의 폭을 플러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래브가 이제 두께가 100mm 했겠죠. 그러면 mm니까 cm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mm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해설을 보시면 자, 그러면 기본적 1번 개념. 그러면 16에 곱하기, 자, 100mm. 자, 16배 플러스 보폭을 지금 현재 500mm로 줬죠? 500mm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센치로 할까요? 그래서 기준자, 너무 기니까 센치로 해서 합시다. 공이 많아지니까 센치로 줄여서.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센치로 줄이면, 센치로 줄여서 하는 게 빠르겠네? 그러면, 160cm에다가 50다니까 210cm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 사이에 4분의 1 개념 됩니다. 그러면 간 사이는 이 간 사이로 하면 안 되겠죠? 이 지환이니까 이것이 간 사이가 되겠죠? 이습한 개념. 그래서 자 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간 사이는 지금 이제 10m니까 10m에 4분의 1이 돼주면 되죠? 10m. 그래서 간 사이 4분이니까 10m에 4분의 1. 그러면 자 얼마 됩니까? 2.5m 되겠네. 2.5m니까 cm로 하면 250cm. 250cm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측 슬랩의 중심거리.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슬랩, 양측 슬랩. 그러니까 다행히 양쪽이 둘 다 6m네. 그럼 중심간 거리가 되겠죠? 중심간 거리. 그러면 중심간 거리니까 6m의 2분의 1로 나누어지니까 이쪽도 자 3m, 이쪽도 3m 되겠네요. 3m. 그래서 3m, 3m니까 양쪽 슬랩의 중심거리 6m 되겠네요. 그러면 6m니까 cm로 합치면 자 600cm 되겠네요. 600cm. 그러면 이 세 개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210, 자 250cm, 600cm 따라서 결론적으로 몇 cm? 210cm가 T용보의 자 우리가 유효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효폭 개념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슬래브 두께 16배에다가 보의 폭을 플러스한 개념. 그리고 간 사이의 4분의 1. 간 사이는 그 보의 자 간 사이 경간을 의미합니다. 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못하면 이걸로 계산해버리면 답이 잘못 나옵니다. 주의해 주시고, 양쪽 슬랩의 중심간 거리. 그래서 요게 중심거리하고, 그러면 이 슬랩의 길이가 틀려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6m, 6m께 동일하게 3m, 3m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점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 보강근의 종류를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보강근. 그래서 이 전단 보강근은 아까 이제 4인장 균열, 전단 균열, 이 4인장 균열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단 보강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 보강근의 종류적인 측면은 자, 그럼 기본적인 이제 균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전단 균열은 파괴 균열은 자 유효점 D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유효점 아까 D 했죠. D만큼 떨어진 위치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45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지는 걸 보통 전단 보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철근의 직각으로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다 됩니다. 자 느끈 개념, 느끈 스트럽은 몇 도 이상의 각도가 되잖아요. 주철근의 기본적으로 45도 이상이 되면 됩니다. 느끈은 주철근, 주인장층 주철근의 45도 이상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45도 이상 되는 것들은 다 됩니다. 45도 이상에서 결과적으로 몇 도까지 되는가 하면 90도까지, 직각까지 있겠죠? 90도까지가 다 됩니다. 느끈은. 주철근의 45도에서 90도 범위 느끈은 다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45도 미만은 전단 보강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철근의 45도 미만의 각도를 가진 느끈은 이것은 전단 보강근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강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굽힘철근의 경우는 그래서 이 굽힘철근은 이걸 의미한다겠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철근. 그럼 이 굽힘철근의 각도는 이 세타 각도가 자, 이 각도가 30도 이상이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30도에서 대략 30도에서 이 45도 이 사이에 굽힘철근이면 됩니다. 굽힌축 방향 철근. 그래서 이 굽힌축 방향 철근은 주철근 중에 굽힘철근은 바로 30에서 45도 정도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너끈은 보통 이렇게 보조원으로 감쌌고요. 근데 보의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주근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근이 있을 때 주근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주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너끈을 이제 설계가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너끈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이 발생되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만 이제 보통 폐쇄형으로 감싸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 결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저쪽 편은 이쪽 편에 이제 되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래서 이런 이 균열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균열이 가니까 이 수직으로 하면 풀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축방향 철근의 수직인 보강 철근도 가능합니다. 수직인 보강 철근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용접 철망이라든지 이런 용접 강선망 같은 옆에 대주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조합들적인 측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너끈하고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든 45도에서 90도 사이에 이 너끈하고 이거의 조합적인 혼합을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런 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의 혼합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요. 플러스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우리가 다른 조합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자. 자, 일단 너끈 이 스트럽형 가게 되면 축 방향의 최소한 45도 이상으로는 가야 된다. 45도 미만 스트럽은 전담 보강근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너끈의 이제 구조 제한 개념이 9급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더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너끈에 이제 주의할 것은 자, 그 내진 설계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진 설계시는 이제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 비교해서 너끈은 내진 설계 개념은 간격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거기 유효첨에 그래서 일반적인 너끈 간격은 그 해놨죠. 유효첨의 2분의 D 이렇게 해놨는데 또는 600mm인데 그럼 내진 설계가 되면 절반입니다. 2분의 1로 감소시게끔 많이 넣어주라는 거다. 내진 설계시라는 것은. 그러면 2분의 D니까 4분의 D면 간격이 좁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600mm 이하인데 300mm 이하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간격이 좁게 배근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압축제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압축제는 기둥과 같은 것은 보통 압축제라고 보면 되죠. 기둥은 보통 압축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둥은 보통 어떤 핵력이 작용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압축력이 작용되는 형태로 봐주고 있죠. 그래서 압축제 설계에서 우리가 보시면 자, 기둥의 이제 구조 제한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단면은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형태가 있고, 원형이나 다각형 형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정사각형 형태를 우리가 정방형 기둥이라고 하고, 보통 직사각형을 보통 장방형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할 때 일반 건물은 이 직사각형 형태인 이 장방형 기둥 형태를 많이 설계하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원형 기둥 이런 것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내진 설계상 이럴 때는 보통 원형 기둥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기둥의 이제 단면 치수 간격은 자 부담 하중에 따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주건의 이제 구조 제한적인 측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띠철근 기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각형 기둥을 뜻하죠. 그래서 이 띠철근 기둥이라는 건 띠철근을 가보니까 이 사각형 기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각형. 그러면 이때 단면 최소 치수 개념이죠. 단면 최소 치수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적으로 봤을 때, 자, 이 단면 최소 치수가 200mm, 최소 20c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200mm 이상 되면서 여기에 단면적 개념이 자, 600제곱cm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제곱미터니까 0이 많죠. 이 단면적이 6만. 그래서 6만 제곱미리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이상이 우리가 돼. 이래야지 기둥으로 본다. 그래서 단면 치수가 최소한 요것이 되면서 6만 제곱cm 이상 돼야 되는데 기둥은 자 근데 신부지름을 기준으로 200mm 이상 잡으면 되고 얘는 단면 치수로 잡고요. 그래서 6만 제곱미리 이상 되면 이것을 기둥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기둥의 기준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하 구조적인 측면이 되겠어 기둥의 단변 치수는 틀려집니다. 자, 일반적인 기둥 구조 제한은 200mm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하 구조가 되겠은 법에서 이 규정이 보통 250mm가 돼야지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한번 해줘요. 내하 구조란 조건이 내하 구조가 되게 한 기둥은 250mm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요거하고 기존 기둥의 개념은 요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주건의 이제 개수, 철근의 개수는 기본 4개죠. 4개를 최소한 우리가 잡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직사각형, 정방형, 우리가 장방형 기둥이든 원형 기둥이든 4개. 그래서 삼각형 띠철근은 3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나선 철근 기둥이죠. 나선 철근 기둥은 자 일반적으로 나선 철근 기둥은 나선 철근 형태 이렇게 감아준 형태. 나선 철근 기둥은 이런 형태. 그래서 이 나선 철근을 감아준 게 자, 이 나선 철근 기둥이죠. 기둥 형태. 요거는 이제 이 일반적으로 원형이나 보통 우리가 다각형 기둥에 쓰는 거죠. 나선 철근 기둥은 원형이라든지 또는 사각형보다 큰 다각형 기둥. 자, 이럴 경우는 최소 철근 개수가 6개가 됩니다. 이 나선형으로 감아가는 것을 보통 나선 철근이라 하죠. 그래서 나선 철근을 하기 위해서는 철근 개수가 6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은, 띠철근 기둥, 이제 철근 간격에 대해서는, 자, 기둥에서도, 자, 이 철근 간격은 순간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통 큰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40mm 이상, 자, 첫 번째로 철근 간격은 40mm 이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기 철근 지름의 1.5배. 철근 지름의 1.5배 이상한 값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잡으면, 자, 저거죠. 굵은 골재의 3분의 4. 골재. 굵은 골재의 3분의 4 이상. 자, 여기 계산한 값 중에, 자, 큰 값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큰 값. 큰 값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비는, 자, 그래서 이제 철근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자, 이 기둥의 철근은 기본적으로, 자, D16 이상을 써주면 되죠. 철근, 이제, 그래서, 철근에서 죽은 메인바는 수직철근이 메인바가 되겠죠. 그래서 D16 이상을 써주시면 됩니다. D16 이상 써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철근비, 철근비를 찾고 있죠. 최소철근비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소수점으로 나타냈고요. 그러면 프로떼지로 따지면 대략 최소철근비하고 최대철근비를 잡으면 되죠. 그래서 최소철근비는 뭐 1%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최대철근비는 0.08이니까 8%. 그래서 최소철근비하고 최대철근비를 잡고 있죠. 최소철근, 최대철근비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주철근, 겹침임이 되는 경우는 철근비는, 4% 초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4 금지니까, 뭐, 4% 초과 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최소철근비와 최대철근비를 정하는 이유를 상호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소철근비를 정하는 이유는 거기 네 가지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편심하중, 예상치 못하게 편심하중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기는 힘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철근비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크리프나 이런 건조 수축이죠.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정량의 철근을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적으면 이제 배치하는데 효과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정량은 최소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시 이제 재료 분리라는 뭐 결함을 보완하는 측면상 최소 철근비를 넣어주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철근비는 뭐 시공상 지장이 있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철근이 간격이 많이 넣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 탓을지 이런 시공상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재료비도 문제가 될 거고, 가공비도 문제, 조리비도 사람들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비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해야지만, 나중에, 철근과 피복, 부착력증이 측면도 있고, 이런 모든 관계상, 그래서 이 최대 철근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띠철근 개념하고 이제 나선철근에서 보면, 그래서 이 띠철근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합시다. 띠철근. 그래서 이 띠철근의 그 간격 개념, 이건 뭐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름은 보통 이 띠철근은 주거니 지름이 얼마냐, 주철근 지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철근이 D32 이하야 D32 초과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보조 띠철근의 지름이 결정된다. 그래서 D32 이하일 때는 D10을 쓰게 됩니다. D10 이상만 쓰면 되죠. 그런데 보통 주철근 지름이 그래서 주근의 지름이죠. 주철근 지름이 32를 초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D13을 우리가 이상을 써줘야 됩니다. 띠철근도. 그래서 항상 띠철근을 보통 D10을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보통 D10을 쓰는 이유가 보통 D32 뭐 초과 개념상 큰 건물이 아닌 이상은 잘 안 쓰죠. 그래서 보통 조그만 건물은 거의 D10의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철근의 직경은 자 주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데 그것은 D32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이 띠철근도 우리가 알아두실 때는 저거 개념상 알아두시면 된다. 띠철근도 보통 축철근 이제 주철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주철근. 그래서 이 간격은 보통 주철근 지름이 이제 주근이죠. 그래서 이 띠철근 간격, 자, 이 띠철근 간격은 다음 세 가지 값 중에 우리가 네 가지 값 중 최소 값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세 가지 값 최소 값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 값으로 우리가 해서 많이 넣어주죠. 최소 값이라 하는 것은 많이 넣겠다는 겁니다. 많이 넣는 거고. 최대값은 적게 넣는 거니까 이 최소값으로 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주철근, 주근이죠. 그래서 주철근, 축방향 철근, 축방향 철근 또는 뭐 주철근 또는 주근 메인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철근 직경의 16배. 자, 직경의 16배 이하. 그리고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띠철근의, 띠철근 후포바의, 자, 직경의 48배. 직경의 48배 이하 양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기둥의 최소 치수죠. 최소 치수. 기둥의, 최소 치수. 자, 이하. 이 세 가지 중에, 자, 우리가 작은 최소 값으로 우리가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진 설계시 띠철근 간격은 요거의 절반이 돼주면 되죠. 요거는 일반 띠철근 간격을 의미하고, 그러면 내진 설계를 할 때 이 띠철근 간격도 최소값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거의 절반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철근 축방 그래서 주철근 직경의 6배 이하, 8배 실수. 자, 주철근 직경의 8배 이하 또는 자, 띠철근 직경에 우리가 24배 이하. 그리고 기둥 최소 치수의 2분의 1이죠. 기둥 최소 치수의 자, 2분의 1 이하. 근데 요거는 하나 내지는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300mm 이하가 하나 더 추가되면 30cm 이하가 그래서 자 300mm 이하가 30cm 이하가 추가됩니다. 요중 작은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진 설계시. 그래서 자 비교해서 그래서 요거의 절반 되면 하나 추가로 여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내진 설계 개념상은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걸 하면 자 이 띠철근을 대줌으로써 지금 이제 기둥이 있을 때 기둥에 이제 축방향 철근 주근이 있을 때 여기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철근 띠철근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이 목적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근이 이제 자굴되는 걸 방지해 주는 목적이나 그 다음에 수평력에 대한 전담보강, 뭐 지진이 왔을 때 얘가 전담보강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 유지나 철근 조립 이용해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띠철근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제가 하나 해놨죠. 예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100은 8D 그러면 자 D19 철근이 주철근이 8가닥 있다는 거네요. 기둥에서 강도 설계법에서 내진 설계 시 양단부에 배치할 자 띠철근 그럼 보통 내진 설계는 단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단이 큰 부분이니까 쉽게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흔들잖아요. 네, 흔드니까 이 전단력 생긴 밑에가 여기에 톡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양단부 쪽이 부러진다고 보면 되죠. 전단력은 볼을 갖다가 눕혀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볼을 바닥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단력은 양단부 쪽이 커질 수가 있어요. 상하에. 그래서 양단부 쪽이 바로 내진 설계라 보면 돼. 중앙센터는 전단 파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주철근 직경에 우리가 저거 되죠. 주철근 직경의 8배니까 지금 현재 D19죠. 맞죠? D19. 그래서 8개 D19도 그랬으니까 요거 주철근 직경의 8배. 그러면 대략 센치로 따지면 19mm로 따지면 1.9cm 되겠죠. 8배니까 15.2cm 정도 되겠죠. 152mm고. 자, 그다음에 띠철근 직경에 보통 24배 이하니까 24배. 그럼 띠철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D 저글로 다루었죠. D32 이하일 때는 10mm. 그리고 D10 했죠. 그리고 D32 초가 됐을 때 우리가 D13을 쓴다 했으니까 자 10mm 1cm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cm 24배니까 24cm 240mm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둥의 최소 치수, 기둥의 최소 그림에서 보면 250mm죠. 250mm 25cm니까 바로 자 125cm 바로 12.5cm 125mm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00mm 이하 중에, 그래서 최소값은 기둥의 최소 치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125mm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상 우리가 봐주죠. 그러면 만약에 내진 설계가 아닐 때는 세 가지 요소만 고려, 단부가 아닌 센터 중앙부를 고려할 때는 세 가지 요소만 고려해 주면 된다. 그래서 자 주근의 자 16배, 띠철근 직경의 48배, 기둥 최소 치수 이하 중에서 최소값을 우리가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두시고요. 그 측면에 대해서 자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띠철근 길이 정도 구하는 거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띠철근 길이. 그래서 띠철근 길이적인 측면은 자 기둥으로 봤을 때, 기둥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한 변이 A라고 보고 A, 그리고 이 변을 기둥의 B라고 봤을 때, B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 기둥에서 이 띠철근 길이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띠철근 길이적인 측면은, 띠철근 길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두 배에, 자, 이렇게 돌려줘야 되니까,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자, 이제 피복 두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cm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띠철근 길이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에 자 철근은 피복 두께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제 두는 거죠. 그리고 중심 센터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봐줍니다. 그래서 두 배의 A 플러스 B를 하면 이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그다가 마이너스 10cm 하면 이것이 띠철근 길이 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그 슬래브 설계 쪽하고 이런 벽체 설계 부분, 기초, 나머지 옹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공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공하시기 바랍니다.